반갑습니다. 끝장 해킹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원천징수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시간까지 우리 했었던 게 이제 사원 입력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는 인적 공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책에 보시면 380페이지죠. 380페이지인데 요 380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식이 하나 있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요 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요 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세법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세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법은 법소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법, 소, 부,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법은 법인세법인데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말한다. 자, 그리고 소는 뭐를 줄이는 거였냐면 개인의 소득, 개인소득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란 말을 생략하고 소득세라고 부른다 했었고, 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였죠. 부가가치세.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들은 전부 소득세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개인이 내는 소득세, 그거와 관련된 작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들이 월급을 우리 회사에서 받아가죠. 네, 그럼 우리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근로자가 되고, 그 사람들 개개인들은 근로소득을 우리 회사로부터 얻는 거죠. 자, 그럼 나는 회계 담당자로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줬다면 얼마를 줬다 이런 것도 줬겠지만, 그분들의 세금에 대한 처리를 좀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건 뭐다?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었죠. 그런 공제를 도와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기업들이 급여를 주고 연말마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새는 뭐 이제 개개인 보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라고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우리 소득세법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득세법에서는요, 개인의 소득을 딱 분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앞 글자 따기로 처음에는 입에사 근 연 기라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 밑에 퇴양이 있습니다. 퇴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액 볼륨이 좀 크니까 얘네들은 좀 따로 계산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입에사 근연기를요, 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입에사 근연기,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합소득 금액,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용어를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소득금액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는 것도 사실은 기초적인 용어를 좀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배울 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배우죠. 네, 그런데 요거가 이제 회계일 때, 이거는 뭐 회계일 때, 얘가 소득세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번 돈은 수익이라는 말보다는 총 수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수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수익과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소득세에서도 빼는 거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하면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혹은 근로자라면 또 나도 쓴 돈이 있을 거겠죠. 그런 식으로 빼는 것들은 뭐라 부르냐면 보통은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그래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를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 지금 이배사, 근연기, 퇴양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고요. 얘네들은 이자, 수익금액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금액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가요. 사업소득도 사업 수익금액이라는 게 있겠죠. 사업소득 수익금액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그냥 사업소득금액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용어의 차이가 뭔지 이제 아시겠나요? 자, 먼저 수익금액이란 말은 뺄 것들을 안 뺀 거를 말하는 거죠. 수익이죠, 말 그대로. 자, 근데 이제 소득금액이 되려면 뺄 것들, 필요경비나 뭐 또 비용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이자 배당은, 자,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라는 컨셉 자체가 없거든요.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배당에서 또 공제해주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배울 거니까.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소득이 사업, 근로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안 뺀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는데, 빼더라도 필요경비 아닌 다른 걸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뺄 수 있게 또 해준다. 지금 이 정도로 마시면 돼요. 자, 다시 가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벌어들인 돈은 수익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뺄 거 다 뺀 것들은 소득금액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자 보세요. 이자는요, 특징이 있죠. 이자는 수익금액과 이자 소득금액은 차이가 없다라는 말. 이 말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어쨌든 번 돈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입 금액과 뒤에 나온 소득 금액이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론형 문제에서 나온 적 있어요. 요걸로. 이자 소득 수익 금액과 이자 소득의 금액은 같다, 다르다. 요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뭐를 더한 거냐면, 이배사 근연기에 각각의 소득 금액들을 합친 거를 뜻한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익 금액들을 합쳤다는 말이 아니라 각각 요 소득들의 소득 금액, 뺄 거 다 뺀 것들끼리 합친 거를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퇴양은 따로 분류해서 계산식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배사 근연기가 소득 금액들끼리 합쳐진 거를 우리는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더라까지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인지하시고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 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부분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산식들이 쫙 나오죠. 이제 뭐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네, 그 첫 번째로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각 사원들이 부양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양가족들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했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종합소득공제 중에서도 인적공제라는 항목을 해서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용어를 잘 봐야 될 게 이건 소득공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뺀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면 그 소득에서 뺀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따가 볼게 특별공제 이 하나랑 뒤에 거는 이제 밑에 세액공제니까 밑에 가서 또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런 종합소득공제, 소득에서 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세율을 곱해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세율의 그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돈을 최고로 못 버시는 분들은, 혹은 최저임금 정도 버시는 분들은 최저세율만 매기고요. 연봉자, 억대 연봉자, 뭐 몇십억 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봉, 그게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율도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세율을 곱하면 지금은 기본세율 외우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요 실무 문제 풀 때는
전혀 세율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다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세액이 나오죠. 이렇게 세율을 곱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적혀 있는지 잘 보세요. 세액에서 뺀다고 해서 이름이 세액공제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좀 구분을 잘 하십시오. 용어적인 차이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겁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겁니다. 세율이 곱해진 게 세액인데 그 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거를 뺍니다. 그게 밑에 이제 나오는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특별세액공제. 자, 위에도 특별공제였잖아요. 근데 밑에도 특별공제. 근데 다른 거는 얘는 세액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세액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배울 거고. 자,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본공제 등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공제 혜택은 더 많아요. 다양하게. 자, 그런데 제가 다 안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들까지는 뭐 그거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할 거고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틀려도 된다. 혹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시면 대충 칸을 찾아가지고 얘는 이 칸에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게 보일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보이겠죠. 자,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를 완벽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주셔야지 제 수업에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는 챕터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메뉴를 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84회를 깔았습니다. 우선 전 84회를 깔았어요. 왜냐면 1번 문제가 84회부터 하니까 이것도 매회 기출 문제를 좀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 탭에서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보이시죠? 이걸 합니다. 네, 확인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직원 이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 이름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혹은 직원 이름이 아예 없다면요, 이것도 팁입니다. 위에 F3 전체사원이란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등록되어 있는 근무자들을 다 로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김영철 씨 로딩 됐고요. 그리고 요걸 좀 내려보시면,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기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 잠깐 보시고,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요, 얘랑 이번 시간 이후로 할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인적공제는 저번 시간 했던 거니까요. 그걸 일단 할 거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요 메뉴에서 자,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보이시죠? 얘는 요 42번에다가 네, 입력하는 건데, 요거는 더블 클릭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뜨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밑에 보면 있거든요. 이 항목들을 각각의 요 칸에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으면, 뭐를 넣으면, 안 넣으면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참고사항이 있고, 뭐 1900원 이하인자에 대해서 뭐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 여기 금액 넣으면 시스템이 알아서 다 계산을 알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왜냐, 이 사람이 급이 얼마 벌었는지에 대해서 요 위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뭐 추가공제 된데 돼 있죠. 그럼 요거 보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7천만 원 이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요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도서공원 공연 등 사용분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30% 공제율 보이시죠? 다른 책에는 이제 공제율이 몇 %이다까지 적혀 있고, 계산하는 순서 적혀 있고, 얘네들 다 순서가 있거든요. 방법 적혀 있는데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책에 문제에 나오는 그냥 숫자만, 금액만 정확하게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있다면 제가 문제 풀 때마다 언급을 해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부담 많이 줄어들죠. 네, 우리 수업이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쓸 거고,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짜져 있냐면 세법에 맞게끔 짜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시험을 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내가 외울 것만 외우고 안 외울 건 안 외워도 되는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 일단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이제 신용카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이시죠? 요거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 보이시죠? 두 개가 있고, 의료비 보이시죠? 교육비 보이시죠? 기부금 보이시죠? 그리고 기부금 밑에는 이제 딸려 있는 또 서브거든요. 얘네들은.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항목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사실 요 다른 거 보험은 뭐 더블 클릭해도 안 나오네. 노란 거 있죠? 요 노란 애들. 의료비부터 갑니다. 네, 나오죠? 더블 클릭하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교육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구분만 잘해서 어디에 넣을지를 먼저 1차적으로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수치가 뒤에 가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같이 할 거니까. 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바로 풀진 않을 거고, 이거 설명 한번 쫙 해드린 다음에 이번 이번 강을 마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특별공제와 특별세액공제였고, 이 둘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액이라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신용카드냐 아니면 나머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특별공제는 위에 있고 세액공제는 세액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죠.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세액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이제 신용카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적공제, 특별공제, 얘네들 세 개죠. 처음 제가 별표를 세 개 붙여놨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요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왜냐, 시험 때는 어차피 내가 입력해준 그 사람 자체가 우리 회사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한테만 넣어야 된대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세법에는 그래 적혀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특별공제 가능, 특별세액공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부터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라는 말이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영역을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법인이 하는 가게 혹은 개인이 하는 가게에 갔는데요. 거기서 재화, 물건을 샀거나 용역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때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되겠죠. 어쨌든 신용카드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요, 누가 썼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썼다면 그 사람이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시켜주겠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의 카드를 썼느냐,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실 거는 본인의 신용카드를 쓰든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쓰든 직계 존비속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쓰든 다 상관없이 공제해 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는 공제 불가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최근 시험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형제자매의 무언가 소비를 위해서 카드를 끌었는데, 누구 거를 끌었냐면, 여기서는 이제 본인 거를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고하는 그 근로자 본인 거, 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게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처리됐냐면 공제 가능한 걸로 인정해준다 였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사실은 그 세법 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에서 정답 처리해줬던 거가 뭔지를 보시고 그냥 그걸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형제 자매한테 썼는데 누구 명의로 썼다라고 하면서 본인 이름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무슨 말이냐면 본인 명의로 카드 끌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끌었다 쳐더라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기록에는 뭐라 남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의 신용카드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거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끌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히거나 기록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래서 본인 명의로 이렇게 끌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럼 배우자 거나 직계존비속 걸로 끌고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혹여나 나오면 지금과 같은 컨셉 하에서는 요분들 거는 다 인정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맞네 라고 우리 생각을 하시긴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자, 1차적으로 기억하실 거 형제 자매 안됨. 그 다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카드를 끌었는데 세대주 본인 명의로 해가지고 본인 명의로 끌고 줬다면 요거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더라입니다. 세법 규정에는 이 말이 대한 게 없다고 했고요.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범위를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용 수증 뭐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직불, 선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참고로 보십시오. 4번 쪽이 중요합니다. 인정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우선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끌은 거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정 안 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의료비는 중복 가능. 요거는 위에 잠깐 보시면 우리 지금 신용카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구하고 있는데 요 밑에 애들과 중복이 되냐 안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참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신용카드에는 의료와는 중복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공제도 받으면서 동시에 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중복해서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외우기 쉽게 생각하자면요. 보험보다는 의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혜택을 두 가지로 주겠다. 보험은 돈이 있는 사람만 넣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혜택은 안 주겠다. 요렇게 컨셉을 잡고 생각하고 기억하셔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의료비 공제가 여러 가지로 요건도 좀 완화가 돼 있고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사람 건강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보험료는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넣는 거가 보험료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줄 수는 없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중복 공제가 안 되고, 의료비는 중복되고, 그 다음에 좀 특이점은 성형수술한 의료비도 된다.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의료비를 나중에 배울 때 보면요. 의료비 공제라는 거, 의료비 특별세 공제라는 걸 받을 때 보면 성형수술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을 공제해주면 안 된다. 치료 목적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신용카드인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신용카드 때는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 성형수술 받은 경우에도 요거 신용카드 공제 인정해 주겠다 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해 보자면 보통 성형수술은 현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현금으로 할인해 드릴게요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성형수술 할 때는 현금 모아서 들고 가거든요. 근데 요걸 이렇게 카드 공제 혜택 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그 병원의 매출이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면서까지 해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할까요? 거의. 안 하겠죠. 왜냐면, 요 의료비 특별세 공제 받는 금액보다 현금가로 하면 더 싸게 해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뭐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 교육비도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자, 교육비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아까 위에 보시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보험료와 같이 안 되고, 보험료와는 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와도 같이 안 된다. 일단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의료비와는 같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교육비 대표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가 일반적인 정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근데 요걸 좀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예외사항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요거 적응하시는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이거는. 사설 학원비. 그 다음에 취약 전입니다, 이거.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기 전에 또 가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체육관, 미술학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비, 이거 이제 미술학원,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거 다니잖아요. 자, 그런 것 수강료 되고, 여기까지 되고, 거기에는 이제 수강료 인정해 줍니다. 취약 전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는 무조건. 자, 그다음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비는 안 되는데, 교복 구입비랑은 중복해서 또 되네요. 이것도 뭐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20, 30만 한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니 근로자들 공제를 해주자라는 컨셉으로 일단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비, 학비와 관련돼서는 신용카드랑 중복해서 안 되지만은, 그죠, 제외니까 아예 신용카드 끊는 게 인정 안 되지만은 요거 교육 구입 요런 것들은 교육비 공제도 해주면서 신용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해주겠다, 그런 컨셉입니다. 이거 하나씩 지금 읽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 읽어보고 문제 풀 때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와서 보면서 하시면 돼요. 계속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여러분, 국세가 정부에 내는 거고,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 적을게요. 지자체에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요거를 신용카드로 긁었다? 그거 공제해달라? 아니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통신요금들 있죠.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이게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도 신용카드를 긁은 거 신용카드 공제 안 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거나 혹은 또 리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했다. 그거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신용카드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비용을 카드 긁었다,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소득이라는 말은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인 보이시죠? 법인 사업자일 때 비용.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 처리 카드를 긁은 거 있죠. 비용 처리만 될 뿐이고 카드 공제는 추가로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차를 처음 사요. 신규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제 새로 새 차를 사는 거죠. 그때 차를 사면서 카드로 긁었다. 요거 카드 공제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드 공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10%는 해주겠다. 이건 이제 개정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중고자동차 샀다 신용카드로 하면 요거는 10%좀 금액을 퍼센트 외우신 다음에 그 금액만 넣어야 돼요. 요거는. 네, 제가 외우란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 요것만.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이게 보통 부동산, 그 다음에 회원권 등이 있겠죠. 이런 걸 구입하면서 카드로 긁었다. 안 됨. 중고자동차 제외돼 있죠. 요거는 아까 위에서 했던 요거죠. 요거는 요거.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요거는 뭐 해준다 10%.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카드 긁은 거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요거는 이제 기부금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올라가 보면,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거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보면 정치자금을 내가 돈 딱 주면 기부금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때 10만원까지는 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공제 혜택을 받은 거는 신용카드로, 만약에 신용카드로도 이제 공제를 줄 수 있는데, 정치자금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인정 안 된다. 정치자금 중에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됐거든요. 그 공제받은 부분을 신용카드로 긁은 거는 10만원까지는 안 되겠고, 적용받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네, 여긴 초과분은 아니네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굳이 돌릴 필요 없겠죠. 그냥 요거는 세액공제를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해서 받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40% 공제인데 여러분 요거는 퍼센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입력하는 칸이 나중에 나올 때 요 따로 입력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84회입니다.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연말정산 출발 자료 입력. 자, 여기 신용카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신용카드 만약에 썼다면요. 신용카드를 총 내가 100만원 썼어요. 그 중에서 뭐 20만원, 20만원을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만원, 20만원 넣고요. 그럼 아까 100만원 중에서 20, 20, 40이 빠졌죠. 나머지 60을 여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따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입력하면서 여러분들 숙달 되실 거니까 지금은 내용에 대한 이해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00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제 요거는 개정이 2019년도에 됐었던 건데 도서공연비와 박물관 미술관비라는 게 생겼고 요게 이제 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문화생활 좀 해라는 거죠. 문화생활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책을 혹시나 많이 보신다면 본인의 1900이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도서공연비 공제라는 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예스24나 인터파크 책 사실 때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등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혹은 신용카드 결제하셔도 네, 이게 적용이 되시겠죠.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용카드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까 특별 세액공제라는 게 있었죠. 그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일단 4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또 책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4가지가 뭐뭐 있는지부터 봅시다. 첫 번째, 보험료. 그 다음 의료비,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비, 자, 그리고 기부금까지 일단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됐죠? 4가지가 일단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제가 뭐를 적어놨는지 잘 보세요. 보험료 옆에 나이 O 돼 있고 소득 O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거랑 똑같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신 분만 나이 요건 충족이 되고 그분에 대한 보험료만 인정이란 뜻입니다. 아울러 소득 요건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2가지가 다 충족되는지를 보라는 뜻이고, 아시겠죠? 우리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였던 거 있었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런 조건들이 있었죠? 네, 그런 건데.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가 만 62세시다. 오케이. 나이 요건 오케이. 그리고 돈을 한 푼도 안 버신다. 오케이. 2가지 요건 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든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중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맞는다? 그러면은 입력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이건 우리 했던 거니까 뭐 똑같은데. 자, 근데 장애인 보세요. 장애인의 경우는 보험료 공제의 경우 앞에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독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험료 공제만 보고 있어요. 보험료 공제의 경우 일단 나이 요건이 없다. 그러니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몇 살이든지 전혀 상관없다. 대신에 그 장애인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몸이 안 좋으셔도 강연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장애인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특별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우리 가족 중에서. 여러분 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게 전부 다 내가 부양하고 있는 내 본인뿐만 아니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보험료가 나가고 의료비가 나가고 교육비가 나가고 기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제를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나이가 만약 20세부터 60세 사이면 안 된다라는 요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몸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연봉 1억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그 장애인분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를 넣었다 하고 그분이 넣었다 하면 그거는 인정 못 해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부터 일단 볼게요. 의료비 보세요. 나이 요건도 없고 소득 요건도 없다. 의료비는 나와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세요. 의료비는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람 몸 아픈데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관계없이, 나이도 관계없고 소득도 관계없이 아파서 의료비로 돈을 냈다, 그거 다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이제 의료비의 종류가 나올 거니까 이따가 보고. 교육비 보세요. 교육비도 특이하죠. 나이 요건은 없는데 소득 요건만 있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됐나요? 배우는데 나이가 20세든 30세든 다 배워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 요건은 아예 없어. 자, 근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이제 나이와는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번다. 연봉 1억이다. 아까처럼 100만 원 넘는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교육비에는 공제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장애인은 나이 소득 다 관계없이 다 그냥 교육비 나간 족족, 이 사람이 몇 살이든 연봉 1억이든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비 지출이 생긴다면 다 공제해 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지금 그냥 이렇게만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숙달 되실 겁니다. 지금은 한번 제가 훑어 드리는 거예요. 자, 기본 공제선 밑에 내가고 기부금 볼게요. 자, 기부금 요거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만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는 상관 없어야 되겠죠.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은 이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이 100만원 넘는 분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컨셉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부금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치, 법정, 여기서 4가지네요. 우리 사주조합,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또 나뉘네요.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요거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넣을 수 있냐 없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넣을 수 있냐 없냐만. 왜냐하면 어차피 입력되는 칸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정치인지 법정인지 이런 건, 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속하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우선 정치부터 가볼게요. 정치는 일단 본인만 된다는 거, 10만원 한도라는 거. 요거는 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분을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넣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자, 그 다음 법정기부금이란 말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부금이라는 뜻이고, 옆에 퍼센테이지는 안 외우셔도 되겠고, 이거 참고로 적어놓은 거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일 거고, 국방, 이것도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니까. 그 다음 이재민, 요거는 또 우리 천재지변 나가지고 막 홍수 나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키워드는 법에서 정한. 그 다음에 모금회, 요 부분을 일단 좀 체크할게요. 요거는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말이 여기서 일단 나오는데 언제 법정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다음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본인만 가능, 요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말이 나올 거니까, 나온다면.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2가지가 있는데 종교단체 외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단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 절, 성당 이런 거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종교단체 외에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요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사회복지라는 말 나오죠. 이거 아까 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사회복지 모금회 보이시죠? 밑에 시설이라 돼 있죠. 요것만 체크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여러분 법정기부금이요, 지정기부금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얘가 더 혜택이 많아요. 자, 그래서 혜택이 높다,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회 보이시죠? 회는 비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설은 뭐 그냥 시설이네. 회는 비싸다, 그래서 법정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교회 같은 경우는 연말마다 기부금 명세서 처리해 준다고 막 연락 오거든요. 그런 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각자 이제 기부금으로 처리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이제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위에 했던 네 가지와 별개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만 체크해 놓고, 이따가 또 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 풀면서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제가 특별공제 요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공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각각이 요건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 신용카드는 우선 보시다시피 나이 요건은 따로 없었고 소득 요건만 잡았죠. 그리고 얘는 형제 자매는 일단 안 된다 했었던 게 키워드였죠. 형제 자매는 안 된다. 부양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 본인 명이 카드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거가 이제 포인트고, 나이 요건은 없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건이 다 있었고요. 둘 다 있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여기 뭐죠? 나이 요건은 없었고, 나이, 소득. 의료비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아프다, 그러니까 둘 다 요건이 필요 없다 였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배움에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나이 요건 없었고, 대신 소득 요건 있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둘 다 없고, 기부금은 나이 요건 없고 소득 요건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거는 지금은 일단 쭉 흐른다는 느낌으로만 하세요. 네, 우선 여기까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은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끄집어 와서 이제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입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좀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적응되실 거예요. 요 벽만 넘으시면 이제 실무 쪽에서 여러분들이 획득하실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다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더 업데이트 하시면, 네, 전산세무 2급도 합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목표 점수는 80점으로 잡으시고요. 그렇게 해야 한 75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잡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